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5회 FAT 1급, 지난 8월 19일 날 시행된 시험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 파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실무수행 평가로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 샤방 가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방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뭐 늘상 했던 거니까 회사 한번 또 업종 업태 한번 봤고요. 1번 문제는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이번에는 거래처네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거래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우리 회사를 물어볼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 가방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갖다가 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이 되어서 등록해서 한번 수정 등록을 다시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매출 거래처래요. 거래처. 하늘 가방 코드 번호 나와 있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변경됐대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 어디서 변경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변경사항을 수정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자, 우리 그 한국공인인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던 여기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시켜서 실기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야겠네요. 우선 이거 이거 실행시키시고요.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확인 누르시고 됐네요.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라는데 제가 그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그 여기 FAT 1급 65회에 감독관 확인 번호가 SA3 이렇게 돼 있는 거 메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실행시키시려면 SA3 이렇게 누르시고 엔터 시작.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여기서부터 회계 누르시고 우리 회사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거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회사 등록은 우리 회사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거래처 등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하늘가방이라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하늘가방이 어딨나 이렇게 쭉 봐야겠는데 이렇게 많을 때 찾는 게 또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뭐 천천히 찾아보면 찾을 수야 있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걸린다 섞여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 위에다가 아무데나 오른쪽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셔 가지고요 여기 찾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늘 가방이라고 땅 치시면은 하늘 가방 이렇게 금방 찾아줄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괜히 별거는 아니지만 이거 찾다가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찾기 기능으로 해서 거래처를 금방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가방에서 지금 변경된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음,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전용 메일 주소가 지금 스카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담당자 이메일 주소인데 요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 추가 사항에 클릭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아까 보니까 스카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이고 SKY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도 이승현,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도소매, 그 다음에 가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변경사항 없고요. 음, 출력 거래 내용명 거래 시작 다른 거 다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어디서 수정되는지 요거를 확인해서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처 찾아가지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된 내용 스카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뭐 내용 자체는 별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자, 됐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추가, 그 다음에 적요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네. 이번에는 자료 설명을 보니 294번 코드번호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을 294 코드번호는 똑같은데 계정을 장기 임대보증금 계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에 표준 코드를 등록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 항목 표준 코드가 326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그대로 따라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눌러서 294번 비유동 부채로 여기 있죠.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을 계정을 갖다 뭘로 바꿔달라 그랬었느냐 하면 장기 임대보증금이라고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기 임대보증금 자, 장기 임대보증금은 검정색이 아니라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일 때는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지만은 빨간색일 때는 가능하면 검정색은 필요에 따라서 바꿔 써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지만 빨간색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공통으로들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다면 굳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도 우리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컨트롤하고 F1 키를 잠깐 눌렀다 뛰면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장기 임대보증금 이렇게 뭐 일반은 그대로 일반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것이고요. 자,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뭐 보통 이거 할 때 여러 번 나왔던 것이긴 한데 키로 컨트롤하고 F1 키를 동시에 눌렀다가 잠깐 눌렀다가 뛰면 이 빨간 계정이 수정할 수 있게끔 활성화돼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하고 F1 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였었느냐 하면 여기 표준 재무제표 표준 코드 번호가 여기 294번이 326번이라고 했었죠. F2키를 눌러서 326번 여기라고 되어 있죠. 비이동부채의 장기 임대보증금 요걸 사용하고 싶다고 표준 등록 코드로 넣어달래요. 선택해서 띵 넣으시면 들어갔죠. 이렇게 326번 장기 임대보증금이 표준재무제표 항목에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차후에 TET 1급 즉 우리 법인세 배우실 때 그 법인 세무조정할 때 사용되는 재무제표예요. 표준재무제표가. 근데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재무제표는 여러분이 TET 2급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TET 1급 맨 최고급 과정에서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표준재무제표에다가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똑같이 해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셨으면 여기서 문제에서 수행과제로 자, 계정 과목 수정해서 넣었고요. 표준 재무제 평목에 표준 코드도 등록을 했어요. 뭐 326번 장기 임대 보증금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제부터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네요. 3만원 추가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증빙서류는 그냥 일반 영수증이고 거래일자는 1월 9일로 되어 있네요. 마우스패드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면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여기 힌트 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힌트인데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줄 마우스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출금전표로 이거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집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답니다. 우선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거래자료는 차변에다가 계정 뭐라고 써야 될까? 홍보 목적 불특정 다수면은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날짜는 1월 9일 날짜로 우선 거래자료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일반적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 9일 날짜. 자, 이건 출금 전표로 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로 800번대로 하셔야겠죠.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금액은 8만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래자료 1월 9일 날짜로 입력은 해봤는데요. 요구사항 수행과제에서 두 번째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는 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왜 작성해야 되느냐? 회사에서는 3만원 이상 넘는 그런 지출을 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법인세법에 의해서 증빙서류는 반드시 3만원이 넘어가는 일반 영수증, 즉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지만이 받아야지만이 비용으로서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3만 원 넘어가는데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법정 증빙 서류가 아니에요. 적격 증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갖다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 3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업무를 볼 동안에 발생할 때마다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얘를 작성을 미리 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증빙 서류 8만원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내고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영수증이라 할지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집계를 해놓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부분 회사에서 법인들은 그 어느 정도 규모는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법 규모가 있는 법인들은요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3만 원 넘는데 적격증이 아닌 것들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그때 다 작성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날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2023년 1월 9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스마트 광고라고 돼 있었죠. 스마트 광고 대표자는 심기재 주소는 서울 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17 하고 가로 구로 동 영수증 보고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124-5123 금액은 8만원.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시면서 여기 구분에 이렇게 뜨는 항목들 있죠. 여러분이 주로 요거는 이제 TAT 2급 배우실 때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기 15번부터 35번까지 이런 거래로 인해서 여기서 증빙서류를 받았다면 얘가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 대상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수증을 받을 수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래처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용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들을 구분을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별다른 거 없이 마우스패드를 그냥 구입하고서 지출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게끔 됐어요. 그래서 엔터를 띵 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얘를 뭘로 했어요? 광고 선전비로 아까 계정 선택했었죠. 광고 선전비 800번대 834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문항에서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명세서 작성한 거 2번 작성을 끝낸 거예요. 요게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 있죠. 1번도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1번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작성한 내용을 아까 여기 구분에 표시됐던 것처럼 우리가 증빙서류를 가산세 해당되는 것인지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그 금액을 나누어서 집계 해주는 표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우리가 지금 작성했는데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게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 지금 2건 입력되어 있었는데 한 건 더 입력했는데 2건밖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명세서 블록이 눌러주시면 3건으로 바뀌고 금액이 바뀐 것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해주셔야지 돼요. 저도 채점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안 하면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작성한 것만 갖고 얘를 맞게 해줄런지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이렇게 명세서 블록이 해가지고 반영되지 않으면 틀리게 할지 맞게 해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반영된 거 영수증 수취명세서 1까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문제에서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 다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오기까지 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거를 해보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표 입력이 이번에는 적격 증빙 중에 하나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혹시 또 높아심에 여러분 우리가 이기에는 이렇게 증빙서들 구분할 때 적격 증빙이라고 배웠죠. 적격 증빙은 예전에는 법정 증빙 서류, 법에서 인정해주는 증빙 서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면세 품목에 사용되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린 적격 증빙, 법정 서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 증빙 서류인데 우선 우리 입력을 할 거 뻔할 테니까 날짜가 2월 1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머그잔 세트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자료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지금 얘가 계정을 갖다가 구분하면서 거래자료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에 접대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차변에 접대비 합계금액 요거 적어주시고요. 44,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대변에다가는 지급금 거래처는 거래처가 카드회사 삼성카드라고 돼 있죠. 요거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면 얘를 갖다가 착각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세법에서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신용카드 매출 여기도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회계 1급에서 이 문제 나오면 보통 세무 2급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얘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인데 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얘가 불공사항일 경우 불공처리하는 코드번호가 54번, 얘는 불공 해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해서 입력하는, 이거는 배웠단 말이에요. 얘는 매입매출전표에서 세금계산서라는 적격 증빙일 경우 얘를 불공처리하는 코드번호가 있어서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에는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도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별다른 거 없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출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여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 세액 나눠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가로 44,000원 그대로 다 입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실무에서도 초보자 실무 하실 때 직원들이 이거 실수 잘해요. 그래서 꾸사리 많이 먹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라면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됩니다. 차변에다가는 접대비 해서 4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입력하시고 44,000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부가세를 학습하실 때 불공사항을 갖다가 배우긴 했는데 암기 놓지 않으면 불공사항이 뭐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불공사항, 불공이라는 말 뜻은 매입, 세액, 불공제, 매입세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부가세 이론 또는 부가세 실무, 여기 또 실기 어느 것 빠짐없이 다 중요한 항목으로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 항목이라서 이번 요 문제를 통해서 꼭 암기해 놓고 넘어가시면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나 누락이 됐으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또는 관련된 여기 적격 증빙들 받았을 때 불공 처리한다는 뜻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승용차 시험 문제에서는 요 CC로 많이 주어져요. 1000cc는 경차 기준인데 이 경차 기준 이상 되는 소형 수용자를 취득했다면 취득한 그 매입세액 또는 그 소형차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대비예요. 접대비와 관련된 증빙서류 받은 것들 또 매입세 불공제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다
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내용들은 뭐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학습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거 6가지가 불공사항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얘가 매입처, 매출거래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는 매입 매출 전표라고 신용카드 전표를 할지라도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일이고요. 날짜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2월 1일로 해주시고 차변에 접대비 해주셔야겠죠. 44,000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삼성카드 해주시고요. 44,000원.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뭐 복습하는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3번 문제는 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건데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우선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겠죠.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월급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요.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급여 예를 들어서 전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급여를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하고 급여라고 이렇게 뭐 비용 처리하겠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들 개인들은 소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라는 세금,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4대 보험료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갖다가 대신 납부해주는 역할을 회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급여에서 그 4대 보험료 또는 소득세 세금을 갖다가 미리 그 급여에서 띄워놓는단 말이죠.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의 돈을 미리 띄워놓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금은 뭐 20만 원 정도 할까요? 20만 원 이렇게 띄워놓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계좌로 납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렇게 80만 원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금 안에는 4대 보험료, 즉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여기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 이 국민연금은 50대 50으로 회사에서 불입하는 거 부담하는 게 있고 직원들이 내는 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똑같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인데 사실 50대 50이 아니라 회사가 조금 더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용과 관련돼서 직업 뭐 교육도 받고 등등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 수에 대비해서 1점 몇 %씩인가 아마 더 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 이건 오로지 사업주 부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한테는 어, 띄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때 고용보험료 고지서가 27만 원 이렇게 좀 고지가 됐단 말이죠. 27만 원 고지된 거에 대해서 예수금에서 이렇게 띄어놨던 금액들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때에는 급여 때 띄어놨던 거 차변에다가는 예수금에서 고용보험료 띄어놨던 금액 27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통 예금에서
보통 예금에서 27만 원 납부했다고. 지금 여기에는 고지된 그 금액, 합계 금액이 사업자명으로 하나만 이렇게 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고지서에 그 개개인 임명대로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는 예수금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 27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여기 보통예금 27만 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가 될 때 그 고지된 금액 안에는 여러분들한테서 예수금에서 띄워놓은 거 또는 회사 부담분 두 개를 합쳐서 고지를 하게 돼요. 시험 문제에선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증빙서류 기입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료 중에서 아까 요거 27만 원 부분 보고 이렇게 일했는데 여기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3월 10일 날 1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신한예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고 되어 있죠. 고용보험료 중에서 전체가 13만 5천 원, 이건 직원들 분이겠죠. 원천 징수했다고 그러고 나머지 13만 5천 원은 회사 부담분이래요. 그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이제 금액을 나눠서 얘기해 주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이렇게 회사 부담분을 가르쳐 주게 되면 예수금 직원들한테 급여에서 떼어놓은 금액 13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27만 원 이체대간 금액 써주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13만 5천 원. 뭐 이렇게 쓰는 방법 50대 50으로 쓰는 방법은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똑같은 방법이죠. 이게 나누어서 직원들 급여에서 띄워놓은 거 예수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보통예금에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 입력해 주시는 것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주어진 거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3월 10일부로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여기 3월 10일. 차변에다가는 254번인가 예수금 13만 5천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3만 5천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라고 했죠. 신한은행 27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구하는 거래자료 입력이 끝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약소금 수취거래 돼 있어요. 약소금을 받았나 봐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3월 10일 날짜인데 외상대금을 300만 원 받았나 보네요. 자, 날짜는 4월 10일. 제1가방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0만 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어무로 수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총 우리가 받은 금액은 여기 보시게 되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제1가방 외상 매출금 중 300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나머지는 어무로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외상매출금 중에서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3천만 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거래는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래가 됐단 말이죠. 자, 차변에 자, 받은 거 먼저 써볼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거는 300만 원이 입금됐대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300만 원이 이렇게 입금됐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어음은 아직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되면 예, 그때서야 우리가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시고 거래처는 제1 가방 금액은 받을 어음으로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가 빠져나가야 될까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제1 가방건으로 3,300만 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어음이 중요하겠죠. 이 어음의 그 만기일이 언제인지, 어느 거래처로부터 받았는지, 어느 은행에서 여기 받아야 되는지 등등, 그다음에 여기 분실했을 때나 뭐 등등 참고로 이 전자어음의 요 번호까지 그 상황들을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행과제에서 자금 관련 정보에다가 이 받으럼 현황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월 10일 날짜로 일단 거래 내역, 거래 자료부터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4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으로 이게 아니라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금액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은 110. 거래처는 제1 가방 로부터 3천만 원짜리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3,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수행 과제로서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그래서 거래 자료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어음 현황 반영해야 되죠. 어음 현황은 이렇게 받으러온 계정을 클릭하시고요. 받으러온 계정이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F3 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밑에 받으러온 관리라고 나와 있죠. 처음 받았으니까 지금 보관 상태이고, 자, 어음의 종류는 지금 전자음이었었죠. 여기 6번 전자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어음 번호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어음 번호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음 번호 여기 나와 있는 004-2023 요거 있죠. 쭉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004-2023 0410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그다음에 여기 자수 하면 되겠고요. 발행일은 4월 10일이고 만기를 보니까 여기 어음 번호 다음에 지급일 만기일이 7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23년 7월 10일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었죠. 국민은행 해주시고요. 지점은 강남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강남지점 이렇게 쓰시면 받은 어음을 우리가 이 받을 현황에다가 이렇게 반영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받을 현황에 입력이 되어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입력하는 이 자료들은 추후에 시험 문제에서 뒤에 수행 평가 문제 문항에서 조회해서 그 금액을 뭐 또 등등 자료를 얼마냐고 물어볼 때 반영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약속금 수취거래에 대한 자료도 쭉 입력을 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약속금이 만기 결제가 됐다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만기가 돼서 수연요통에 1320만원 지급한 거예요. 즉, 이 어음은 지금 우리가 지급 어음이라고 해서 발행했던 것이 만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음이 만기가 돼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당좌예금에서 이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거래 날짜는 5월 15일이고요. 거래 금액은 1,320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수연유통에 결제를 해준 거네요. 자,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에서 상품 구입 대금으로 발행했다고 하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면 얘는 지급어음에서 결제를 했던 것이었겠죠. 그다음에 만기일이 도래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대요. 뭐 별반 여러분들이 실수 잘 안 하겠지만은 국민은행 이번에는 보통 예금 계좌가 아니라 당좌예금 계좌에서 출금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선 입력도 하겠지만 차변에 지금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돌아왔고 이 지급어음은 수연 유통에서 지급했던 거였거든요. 1,32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요. 당좌 예금에서 있고 국민은행 거래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1,320만 원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문제와 똑같이 자금 관련 정보를 이번에는 받으러 온 현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급어음이었던 거기 발행했던 어음이기 때문에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는 거 같은 방법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5월 15일 거래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부터 거래 자료를 입력을부터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5일로 해주시고요. 5월 15일 차변에다가는 지급어음이라 그랬었죠. 지급어음 여기는 수연 유통였었고요. 1,320만 원. 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은 국민 거였었어요. 국민은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거래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당연 틀렸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잘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32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급어음 현황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요 커서를 지급어음에다가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F3키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나오죠. 상태 차변으로 와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로 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음 회수에서 우리가 이전에 먼저 약속어음을 지급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어음 번호는 벌써 등록이 되어 있겠죠. 발행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F2 키를 띵 눌러보게 되면 수연유통이 발행했던 금액 어음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띵 치시게 되면은 어음이 지급된 것 자료들이 다 그대로 반영되어서 결제를 해줬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 5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실무수행 2번 문제였고 지금부터는 실무수행 3번 문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흔하게 나오는 자료죠. 우리 거래명세서를 통해서 거래가 된 내역에 대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주 정형화돼서 여기 여러분이 FAT 1급 이 시험은 문항별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착실하게만 해주신다면 거의 합격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항목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거래 일자는 4월 7일이고요. 소라 유통에다가 남성 백팩 이게
판매를 했대요. 우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소라유통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항목.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돈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계정을 외상 매출금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달래요. 거래 내역을.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역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 자료부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4월 7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지금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과세라고 배웠죠. 과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품목은 남성 백팩, 수량은 20, 단가는 64,800원, 거래처는 소라유통. 자, 세금계산서 여기는 그냥 엔터만 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전체 금액이 다 외상이기 때문에 여기 분기는 2번 외상거래 해주시게 되면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다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예, 거래자료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된 거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자, 회계에 가셔가지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클릭하세요. 자, 날짜는 4월 7일 거래만 조회하면 되겠죠. 엔터 다 치고요. 자, 미전송된 그 4월 7일 거래 자료가 떴어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순서대로 전자발행 확인 나오면 발행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발행이라고 여기 발행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전자발행의 뜻은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만들었으면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거래처에다가 전송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뭐 확인할 거 없으니까. 이 매출했으니까 매출 조회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직 비전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발행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발행을 누르셔도 돼요. 여기 발행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관리번호, 승인번호 이런 게 아직 없는데 이럴 때는 아직 전송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발행을 누르게 되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이렇게 관리번호와 승인번호가 떠요. 이렇게 하면 전송이 된 거랍니다. 그냥 높아심에 회사에서 실무 업무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는 발행했다 그러는데 이런 게 등록이 안 돼서 거래처에 국세청에 전송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꾸지람을 듣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날짜에서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대로 발행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자 발행이라고 뜨죠.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눌러놓고 수동 입력, 전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거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돼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1 해갖고서는 수기로 전자 입력이라고 입력해 놓으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풀어봤고 2번 문제는 매출거래, 이번에는 전자계산서네요. 전자계산서는 면세 품목일 때 발행해주는 적격 증빙이에요. 그래서 면세 품목인데 일단 거래 날짜는 5월 12일이고요. 월간 패션. 자, 문제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면세 상품 잡지래요.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이건 현금이죠. 본 문제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메인 매출 자리에다가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늘상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자료에다 입력을 할 때는 그, 뭐죠? 거래 유형, 부가세 유형, 그 코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를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얘는 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계산서 발행하는 증빙서는 코드 번호가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53번 계산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입력하실 때는 항상 증빙 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5월 12일 날 거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 여기서 면세 상품이라 그랬어요.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잡지를 우리가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외상 매출금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상품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근데 대금은 전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처리하면 물론 되겠네요. 자, 보시죠. 어, 어, 날짜는 5월 12일로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출 중에서 면세 품목 계산서는 요 세 번째 면세 요거 선택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품목은 월간 패션 수량은 100 단가는 12,000원. 자, 거래처는 슬금 전자계산서에 발행해달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전자입력으로 일반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현금으로 다 받았죠. 그러면 상품 매출로 뜨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서에 관련된 문제도 입력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매출거래인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거래 전표이네요. 우리가 입력할 날짜가 어디 있어요? 5월 31일 거래가 있었네요. 개인 소비자 신지희에게 상품 핸드백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자료에다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17번 과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품 매출 하면 되겠고요. 자, 돈은 즉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아직 미수금이 되겠나요? 판매하고 우리가 받은 거니까 미수금 해가지고서는 미수금이래네.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에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날짜가 5월 31일 날짜로. 자, 유형은 매출한 거죠. 매출한 것 중에서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일 경우에는 여기 17번 카과 요거 선택하게 되어 있죠. 카드사가 어디냐? 신용카드사는 기업카드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기업카드 요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다음에 품목은 핸드백이라고 했었죠. 핸드백 해주시고 수량 단가는 됐고 공급가액 란에다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일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공급 대가는 35만 2천 원이었는데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혹 잘못 입력해서 공급가액란에다가 32만 원을 입력했더니 이 금액이 이렇게 나눠졌다면은 그냥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나누어지는 기능은 첫 번째 입력할 때만 활성화되거든요. 자, 거래처는 아까 신지희 씨한테 판매했다는데 신지희 나와 있죠. 이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세금계산서 관련 없으니까 엔터. 자, 분기는 카드로 매출했으니까 4번. 그럼 외상매출금 자동으로 뜨죠. 그다음에 거래처가 대신 기업 카드이고 상품 매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세 번째 매출 거래에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한 내역이 반영된 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매입거래인데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불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매입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불공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요거 입력을 하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 이한진 씨가 개인 레저용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 레저용으로 산 이 산악자전거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불공사항이 되는 거예요. 불공사항에서 여기 사업과 무관하죠.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로 이런 세금계산서가 와서 돈을 결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여기 뭐 상품이다 뭐 저기 뭐 비품이다 이런 걸로 기록하면 안 돼요. 대표이사 대신에 회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 대표이사로부터 그 돈을 다시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또 복습 겸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 불공사항 여러분이 코드 번호로는 54번 불공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매입세액 공제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항목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세금계산서에 6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을 텐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이 되게 되면 그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거기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레저용 산악자전거 산 것이죠.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형 승용차. 보통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cc로 1000cc 이상 되는 거예요. 1000cc 기준은 1000cc는 경차거든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뭐 모닝이라든지 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 캐스퍼 같은 이런 경차에 대한 구입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와 관련돼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제해 주는데 그 경차 이상의 소형 수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와 관련된 모든 유지 비용에 관련돼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걔네들은 다 불공사항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돼서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불공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받는 세금계산서, 마지막으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받는 매입 세금계산서들은 여기에서 보시는 요 매입세액이 다 불공사항이란 말이죠. 이 문제 한에서는 얘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요. 또 혹시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는 시험 문제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여기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성명, 대표자, 주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기 지금 짙은 굵은 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죠. 요거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공급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요 세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얘네들은 오류 또는 누락이 되게 되면 여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정확하게 요 자료는 쓰셔야지 되고요.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수로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공급자에서는 3개, 공급받는 자에서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의 세, 여기도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굵은 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총 7가지 항목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여기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이라든지 얘네들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오류, 누락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래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구매한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얘는 차변에다가 출장 갈 때 직원들한테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처럼 계정을 갖다가 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이한진 써놓고요. 자, 금액은 가지급금을 얼마를 갖다 써줘야 되냐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다 합친 금액, 이 금액이죠. 275만 원.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결제가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에다가 형제 스포츠, 시간이라 치죠. 27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거 매매추전표에다가 자료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8일 날짜예요. 날짜가 이거 7월이 아니라 6월 8일 날짜로. 자, 유형은 매입이죠. 여기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은 과세 51번이라고 하겠지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세인지 불공인지. 지금은 불공상이죠. 불공 클릭해 주시고요. 왜 불공 처리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사업무관에 해당되는 요거 선택해 주시고, 품목은 산악자전거 이렇게요. 그다음에 수량은 하나, 단가는 250만 원. 거래처가 형제스포츠였었죠. 형제스포츠.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니까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분기는 혼합 분기를 해야지 돼요. 뭐 아시다시피 이 분기, 자동 분기의 유형에서 혼합 분기의 유형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자, 차변에 상품 대신에 뭐라고 적는다 했었냐면 가지급금 적으셔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F2 눌러서 가지급금 누르시면 134번. 그다음에 거래처는 아까 그 대표 이한진 해주신다 그랬죠. 이한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 해주시고 금액은 275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형제 스포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 하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째 문제를 보니까 똑같이 매출 거래로 되어 있네요. 매출 거래로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되어 있죠. 요즘 보니까 문제 형태가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뭐 이런 것들 고정자산 입력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뭔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거래 날짜는 6월 23일이고요. 6월 23일 날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했대요. 승용차 매각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승용차를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데 매각하고 돈을 받을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미지금, 아니 미수금 이런 걸 사용할 텐데,
자,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매각 전에 자산 얘기래요. 승용차 기초가액은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 그렇고 매각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해서 돈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회사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단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매각일까지 감가상각 이런 거 고려하지 말래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메인 매출 자료에다가 입력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우리 그 유형자산에 배우셨던 것처럼 기초가액은 2천만 원, 여지껏 팔 때까지 감가상각액이 5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 나머지 금액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장부가액은 1,500만 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아마 이거 2회차에 시험 문제 이거 나왔을 때 모르긴 몰라도 회계 1급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요거 좀 복잡하다 그래서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으냐면 회계 처리할 때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 처리 예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입력이야 그대로 되겠지만은 자 여기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1,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얘를 갖다가 요 장부가액 그대로 1,500만 원에 팔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판매된 금액의 10%는 부가세니까 여기 150만 원이 부가세로 지금 이렇게 받을 게 있다고 나온단 말이죠. 요 회계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꺼번에 입력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왜?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모를까. 보통 이런 문제는 TET 2급 정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였었는데 여기 이 회차에서는 FAT 1급에도 이런 거래로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상 시험 문제 형태상 FAT 1급에 나온다, TET 2급에 나온다 하지만 실무 업무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급수만 그렇다 뿐 여러분들은 급수 불문하고 정확하게 한 번만 잘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갖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로 얘를 갖다가 매각했다 그랬으니까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자, 우선 대변에 차량 운반구는요 유형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다른 곳에다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자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우선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취득가에 있었던 금액 2천만 원 다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도 똑같이 반대로 없애주시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기정 정리할 때 항상 대변에 기록했던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운반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우리가 대변에 계속 기록해왔던 것을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이렇게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회계 처리할 것은 차량 운반구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유형자산 처분을 문제가 나오면 정리를 이렇게 정리서 해놓으시고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없앤다. 두 번째 자동으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없앤다. 그러면 두 가지는 회계 처리가 됐죠. 요 차액이 바로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두 개만 딱 이렇게 기록하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건 회계 처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차량을 매각 판매했죠. 얼마에 팔았어요? 1,500만 원 팔았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부가세액도 있죠. 부가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전 이 세금계산서를 반영할 때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그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직 돈은 못 받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당연히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제가 아까 계정 미수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정도 틀리면 안 되죠. 미수금 얼마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돈은 1,65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FAT 1급이라고 해서 여기 장부가액하고 매각하는 이 금액 똑같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과 매각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데, 이 문제 안에서는 지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은 차변의 합계 금액은 2,150만 원, 대변의 합계 금액도 2,15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된단 말이죠. 바로 요거를 갖다가 회계 처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 문제 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대로 6월 23일 거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거래고요. 자, 유형은 지금 세금계산서 매출한 거죠. 매출에서 과세, 자동 승용차 팔았어도 마찬가지 과세죠. 승용차 수량은 뭐 없고 공급가액으로 1,500만 원. 자, 거래처는 남도자동차에 나와있죠. 남도자동차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기는 혼합분기를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까도 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연습이 안 되면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가, 여기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세액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회계 처리는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로, 그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 분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요 부가세 대급금 150만 원, 요 얘만 부가세 예수금 얘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회계 처리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대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산이 감소한 것은 차량 운반구였죠. 차량 운반구 제외하셔서 금액 얼마짜리 차량 운반구 쓰라 그랬어요? 취득원가를 써주시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누계.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 여기 다음 거라 그랬죠. 209 누르시면 감가상각누계액 5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아야 될 돈 얼마를 받아야지 되나요? 이 계정은 미수금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1,65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거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가 다 마무리된 거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고 회계 업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매번 발생하는 아주 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무 업무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정확히 연습을 잘 차근차근 이해하고 해놓으시면 거의 틀리지 않고 실무 업무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삼세무서에 491만 8천원 4월 25일 일기 예정신고 납부 날짜에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네요. 설명을 보니까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한은행 보통지급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하네요. 자, 3월 31일 입력된 일반전표 참고해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꼭 입력하라는, 거래처 역삼세무서거든요. 요거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월 31일자 결과부터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4월 25일 날짜로 여러분들은 3월 31일 날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금액,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이렇게 돼 있겠죠. 금액 491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 미지급 세금 대변에 지금 보통 예금, 여기는 신한은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491만 8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3월 31일 날짜에 전표를 조회해 보시면 거기에 차변에 해당하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그 차액은 미지급 세금 이렇게 아마 분기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확인해서 그 미지급 세금 3월 31일 현재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없앤다, 납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여기는 매입매출전표죠. 일반전표 입력해서 3월 31일 날짜로 보시게 되면 여기 미지급 세금에서 491만 8천 원 되어 있는 거 있죠. 대변에 요거 납부하는 거야. 차변에 미지급 세금, 대변에 보통예금 해서,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5900번 역삼세무서 그대로 똑같이 해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4월 25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어,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었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금액은 491만 8천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그다음에 신한은행이라고 그랬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491만 8천 원 열심히 잘 입력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한다고 매입매출전표에서 계속 입력하다가 얘도 또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와 있었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무사항들 쭉 한번 다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실무 수행 네 번째 문제는 결산 자료 참고해서 결산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 차입금이 연 그 만기 날짜 또는 지급해야 될 날짜가 결산 시점에서 바로 내년 다음 해에 상환을 해야 된다면 이 장기 차입금을 규정을 갖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규정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사항에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두 가지가 있죠. 수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여러분이 문제 또는 회계 처리해야 될 항목을 보시고 차변, 대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걸 우리는 수동결산이라고 하고, 일반전표나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죠. 자, 말을 잘못했네. 자, 다시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딱 정해져 있죠. 12월 31일자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기 수동결산이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해당되는 결산자료들을 입력해주고
그 결과 끝났으면 F3을 눌러서 회계전표 발생시키는 것을 자동 결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요즘 여기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수동결산에 대한 거 한 문제, 자동결산에 대한 거 한 문제, 여기 1번, 2번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이익이익금 처분기산서, 요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수동결산, 자동결산 입력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것은 날짜를 보니까 2022년 9월 1일에 5천만 원을 갖다가 차입했네요. 만기일은 2024년 8월 31일. 지금 2023년이니까 2023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내년에 여기 만기가 돼서 우리가 상환해야 되죠. 이랬을 때 2022년도에 차입을 했을 때 어떻게 분기가 되어 있었을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예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1년이 넘는 2024년이 만기이니까 여기다가는 장기차입금, 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써놨었겠죠. 언제요? 뭘 언제? 이거는 2022년 9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3년 결산이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년에 얘가 만기가 되네요. 근데 계정을 우리는 여지껏 뭐로 써놨었느냐 하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12월 31일 결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기차입금이 이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뭐라고 유동성 대체를 하냐면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얘는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5천만 원 얘는 없애주시고요. 여기 대변에다가는 얘가 이제는 부채는 똑같아요. 내년에 갚아야 될 유동성을 갖게 되는 장기 부채요. 이렇게 해놓고 거래처는 똑같이 국민은행 이렇게 해놓으시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앞으로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장기차입금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부채로 있다가 여기 장기성 대체를 해주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얘는 유동부채가 돼요. 그래서 이 차이도 시험 문제에서 줄곧 물어보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과 장기차입금의 계정을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는 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요거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란 말이죠. 자, 요거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요거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차입금이라고 돼 있죠.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부채 똑같죠? 국민은행 차입금. 그래서 그 5천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지시했던 수동결산에 대한 문제 여기를 입력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말 상품 재고액 4,500만 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클릭하셔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자동결산도 끝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3번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익이여금 처분기사서는 별도라 그랬죠. 이렇게 더 이상 수동결산, 자동결산 할 게 더 없어지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시고요. 반드시 여기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결산 일반 전표에 분기 추가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반 전표 입력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자동결산 분기가 쭉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제가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된 거를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에서 결산 완료했죠? F3 눌러서 마무리한 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요거 2번, 수행관의 2번이에요.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 요거 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전에 요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 이걸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우선 요거 왜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라는 요 항목이 있잖아요. 요거를 해줘야지 되는데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안 해놓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조회할 때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결산 마무리 과정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이여금 처리계산서 처분계산서에서 그 차이 에러가 떴다고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거는 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부터 하게 될 여기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결산자료 입력하고 F3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그것까지 반영된 걸 다시 여기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입력된 데이터까지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눌러야지 새로 추가된 자료까지 불러오게 된답니다. 아니오라고 누르시면 이런 자료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6기 단기 처분 예정일 알려줬죠.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7일 5기 전기 거죠. 2023년 2월 27일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결산자료 입력하고 똑같이 전표 추가를 반드시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결과 아까 그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러 메시지 나타냈던 그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산 마감한 모든 처리사항을 각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잉여금에 관련된 거 여기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월 31일 순서대로 요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보라 그랬죠? 손익계산서 먼저 여기 조회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건 없고요. 자, 손익계산서 조회 해보셨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조금 전에 했었죠.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달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여기 클릭해서 재무상태표 아까 재무상태표 눌렀을 때 에러 메시지 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떠요.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우리 수행평가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 그걸 안 하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여금 719 요거 있죠.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반드시 물어봅니다. 수행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될 수도 있고 메모해놔도 금방 찾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따가 수행 문제 한번 풀어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조회를 하시오 그래서 다 끝냈죠. 그래서 아까 요 순서가 그거야. 이 이역음 처분기산서 아니오 선택하시오 하고 전표 추가 꼭 이용해서 소액대체 분기하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를 가졌던 걸 미리 설명 쭉 해드린 거예요. 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린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정확히 잘 알아들으시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고 금방 클릭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지껏 입력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실무 수행 평가 62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나씩 반영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문제 된 거 11번 문제부터 하나씩 초에서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여기 좀 줄이면 될래나? 크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거래처 등록했던 거. 자, 하늘 가방 코드 번호가 하늘 가방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코드 번호가 1007 맞죠? 카드 거래처는 모두 6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 거래처. 카드 거래처를 띵 클릭해 보니까 총 6군데가 맞나요? 예, 6개 맞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중에서 차익과 관련된 거래처, 차익 관련된 거래처는 요거 한 곳이네요. 그죠?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 담당자 그 주소, 이메일 주소 고쳐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에서 여기 하늘 100 여기 알겠죠? 1007 금방 찾기가 그렇네요. 여기다가 다시 찾기 눌러서 찾기 하늘 그렇죠. 자, 하늘 가방이라고 누른 것에 대해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추가 사항이 가서 보시면 아까 스카이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죠? 관련된 거래처 등록에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거래처가 틀렸다고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정여 등록 조회를 해달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정의 등록 294번 아까 우리 등록했던 것이죠. 장기 임대보증 표준 코드번호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까 주어진 문제에서 장기 임대보증금에 여기 조금 옆으로 가보면 표준 코드 번호가 326번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거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326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를 봐주셔야겠죠. 일개표 월개표에서 수행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2, 4분기 즉 4월에서 6월까지예요. 이거는 월 일개표는 일 단위로 월개표는 월 단위로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4월 6월이면 월 단위이기 때문에 월개표를 클릭하셔서요. 여기서 4월에서 6월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증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이 증가액이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에서 증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현금으로 외상매출금 증가한 게 1870만 원, 대체로 8257만 3600원.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증가액은 두 가지가 합쳐진 이 금액 1억 127만 3600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번 문제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클릭하셔서 여기 합계 조금 좀 넣을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나와 있죠. 여기에 클릭하신 다음에요. 6월달이라고 했어요. 6월 말 현재니까 6월 30일 클릭하시고 미수금 여기 돼 있죠. 미수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던 거 아까 우리 미수금 차량 팔고서 등록해놨던 그 입력했던 금액 있죠. 그거네요. 미수금은 16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똑같이 합계전액 시산표인데 12월 말 현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짜로 조회를 해보시고요.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냐요? 가지급금도 아까 우리 대표이사 거 있었죠? 가지급금 자산 계정이니까 30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 30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12월 말 현재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거 아까 유동부채라고 그랬죠 제가. 부채 계정으로 쭉 내려가셔서 유동성 장기 부채, 부채는 대변이 잔액이죠. 대변 잔액이 5,200만 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의 잔액은 5,200만 원이라고 여기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지급 어음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지급 어음 현황 요거 조회를 하셔서요. 만기일이 2023년에 도래한대요. 만기일 해놓고서는요. 조회 만기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해도 되겠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도래하는 바드럼 지급어음 직업 미결제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서 보시게 되면 만기일별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7번에 날짜 아직 결제된 게 132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직 미결제된 거는 18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820만 원이 지금 미결제된 것이라고 여기 지급 현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바드럼 현황을 조회해 달래요. 그래서 여기 조금 가서 이번에는 받을 현황 조회 2023년 자 여기서 바드럼 보유 금액 바드럼 보유한 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보유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미보유 금액도 나와 있고 원금은 얼마였었는데 이건 만기가 됐다는 뜻이겠죠. 받은 금액 보유 금액 아직 못 받은 거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고 19번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 후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차량 운반구는 여기 있어요. 있죠? 차량 운반구에 또 혹시 용어 중에서
이 차량 운반구 그래서 9,600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취득가액이에요. 차량 운반구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요금액 그게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260만 원 얘는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부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8,260만 원 요거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평가문제 재무상태 조회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 현재 부채에 속하는 계정별 잔액으로 옳은 것은 찾으래요. 옳은 것. 자, 그럼 여기 됐으니까 내려가셔서 부채를 보시죠. 미지급금 어디 있나요? 봤더니 여기 있네요. 1억 5,475만 3,140원. 옳은 것 찾으라 그랬는데 20번에 미지급금이 정확히 잘 돼 있네요. 예수금은요? 예수금은 어디 있을까요? 밑에 있네요. 124만 4,130원. 틀렸네요. 그다음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지금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그 세금 아직 안 냈던 거를 갖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잔액이 없겠죠? 이 미지급 세금은 부가세 그 미지급 세금이었었던 건데 미지급 세금은 없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도 없는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네요. 맞는 거는 미지급 세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현재 똑같네요. 2월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미처분 이익여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아까 봤을 때 이거였죠. 719. 쭉 내려가 보시면 미처분 이익여금 719011 나와 있던 거 여기 4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해보라고 하니까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단기 거는 여기 있죠. 여기는 단기, 여기는 전기. 그래서 여기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 금액은 281. 그래서 금액 281, 082, 454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용 중에서 계정별 잔액이 옳지 않은 것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셔서 계정 하나씩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급여 137-43300 맞네요. 복리후생비 바로 밑에 있죠. 17547, 17547-200 맞고요. 접대비는 여기 있네요. 26207 다르죠. 그럼 요게 틀렸네요. 그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네요. 광고 선전비 여기 있어요. 18156-200 맞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영수증 수취조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 있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2번 1번 2번 여기죠. 3만원 초과 거래 금액 중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영수에서 계정 과목 여기 있는데 금액이 가장 적은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광고 선전비죠. 그죠? 그 광고 선전비 계정 코드 번호는 833번. 그래서 24번에 계정 코드를 기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833 요 계정 코드 광고 선전비 거 기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일기 확정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 3번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이 중에서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과세 신용카드 영수증 3번 3단이라서 요거요. 여기에서 뭐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과세 표준 과세 여기 32만 원 답하시면 돼요. 여기서 분명히 과세라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 32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련돼서도 26번 문제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매입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아까 이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다면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수행평가에서도 요 금액이 달라지게 입력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금액 여기에서요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액이 얼마냐고. 과세 표준은 4,250이지만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425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425만 원.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에서는 또 뭘 물어봤나 봤더니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단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일반난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타나 있는 금액 중에서 구분할 때 일기 확정 14번이라 그랬죠. 14번은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공제받지 못할 공제 매입세액에서 여기 7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40일날. 근데 이 중에서요. 여기 14란에는 70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4란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용 매출전표 수치 일반 41란이라 그랬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여기 41란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디테일 항목이 나와요. 디테일 항목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대한 명세예요. 명세인데 일반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형자산 같은 고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신용매출 41번에 금액 요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요? 700만 원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금액란 여러분 요 문제 저기 답하실 때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주의해서 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래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신 다음에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4에서 6월 조회를 해주시고요.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 전자 매출이라 그랬죠. 매출 세금 계산서에서 부가세 이거죠. 합계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액은 1239만 5,600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달래요. 여기서는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조회를 해주세요. 전자 매출 계산서를 물어보고 있죠. 매출 계산서에서 사업자에게 발급한 매수는 요거죠. 전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주민번호 개인한테 한 것도 있는데 사업자로 발급한 매수가 몇 개인가 물어봤는데 두 장이죠. 두 장이라고 이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적금 현황을 봐달래요. 여기서 예적금 현황은 금융관리에서 예적금 현황 두 번째 있죠. 12월 말 현재 은행별로 예금 잔액 오른 거 찾아달래요. 자, 국민은행 당좌 여기 있죠. 국민은행 당좌 2000 틀리네요. 그죠? 틀렸고 신한은행 보통 4억 8,100 이것도 틀렸네요. 하나은행 1,400 이것도 틀렸네요. 국민은행 보통 4,495천. 예, 답은 국민은행이 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나와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나와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재무 분석 파트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기초 재무 정보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문제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계시험 문제에선 재무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 분석에 대한 기본 저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문제를 이렇게 낸 거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수가 무려 8점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데요? 요 공식대로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만 알고 그다음에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이 문제는 1분도 안 돼서 여러분이 바로 맞출 수 있는 무려 8점짜리 문제란 얘기란 얘기죠. 한번 보죠. 부채 비율에서 자본 총계 그다음에 부채 총계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전형적으로 항상 이 재무 비율 분석 문제는 있잖아요. 주로 전기과의 자료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전기과에서 여기 부채 총계 나와 있죠? 부채 총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부채 총계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부채 총계 전기과요. 1억 6천 160 23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본 총계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자본 총계 나와 있죠. 부채 총계 나와 있고요. 요 숫자만 갖다 써주시면 돼요. 25, 8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부채 총계 자리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사실상 쓰지 않고 계산기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본 총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여러분이 인전 시험 볼 때 계산기를 가져가실 테니 눌러보세요. 어떻게 누르냐면 160 분자부터 누르는 거예요. 160 230 000 누르셨나요? 그 다음에 나누기 255 89 000 누르신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62%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계산기 누르다 또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비율 분석은 이렇게 억 단위를 여러분이 굳이 다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160 나누기 255 곱하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00분율이니까 100을 누르면 얼추 그 금액을
그 퍼센테이지가 62%가 나온단 말이죠. 160 나누기 25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62.7%. 나머지 비율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 찾아내는 건 너무너무 쉽단 말이죠. 계산기만 누를 줄 아셔도 돼요. 이런 비율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 할지라도 공식을 미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시키는 내용은 재무제표에서 이런 부채 총계나 자본 총계를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손익계산서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 조회하셔서요. 여기 분자는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영업이익 나와 있네요. 117, 920, 000. 그다음에 분모는 매출액, 맨 위로 매출액 여기 있죠. 566, 00. 이거 하시면 돼요. 뭐 별반 어려울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숫자로 매출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66, 000, 000 이렇게 주어져 있고, 566, 0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아까 117, 920, 0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비율,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로 우선 9니까 뭐 117 그대로 누르시겠습니다. 117이라고 눌러보세요. 117 나누기 밑에 여기 분모 566, 그 다음에 여기 100분율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얼추 19%, 20% 가까이 나와요. 그럼 해당되는 답은 20%에 가까운 거 이거밖에 없죠. 2번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는 시간도 들이지 말고 간단하게 이 금액을 찾아서 정확하게 빠르게 입력하시면 무려 8점이에요. 이론 문제 거의 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같이 65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의 실기까지 같이 다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